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곤 하는데요.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을 분 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를 모시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더 바쁘시죠? 네, 각종 그렇죠. 모임, 네. 또 파티 있으실 거고요. 네. 네, 저희가 보통 이게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중개인은 그 만나는 고객,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고객이라지만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반인이 자기와 고객으로서의 관계가 됐을 때 네. 커스터머, 제가 이제 전문용어로 커스터머냐 클라이언트냐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커스터머 했을 때 중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책임이 클라이언트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 얼핏 들으면은 거의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고객의 입장이라는 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집을 파시겠다는 분을 가서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리스팅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와 모든 규정을 지키고 또 윤리를 지켜가면서 코드 오브 에틱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지켜가면서 제가 그분한테 최대한도로 좋은 조건에 최대한도로 물론 단시간 내에 최저한의 불편함을 겪게 하시면서 팔려고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한테와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법률 용어 비슷하게 나오는 게 fiduciary duty라 그러는데 과거에 옛날에 그 왕과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그런 그 지역마다 그 이제 솔브하는 게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주인과 주종의 관계죠. 마스터와 서번트의 관계에 비교할 만큼 그 저한테 리스팅을 주시는 그 셀러 클라이언트는 마스터고 저는 서번트의 역할과 비슷하게 그만큼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이 되는데 fiduciary dut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모든 거를 최대한도로 다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해서 상대방하고 반대편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나 심지어 바이어하고도 할 때도 셀러 쪽에서 최대한도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래서 모든 그 매매 계약서, 소위 이제 offer라고 하는 그 이제 agreement purchase를 보면은 사실은 계약서 여러 장 그 맨 앞에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물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다 완결됐을 때 커미션을 받는 것도 이제 그 액수까지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은 누구를 레프리젠트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 하지만 사실 에이전트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오직 저희가 속해 있는 회사만 에이전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알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에서 랩이라고 하고 아니면 세일즈 퍼슨 하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계약하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 계약을 할 때도 쉽게 얘기해서 커스터머라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럼 바이어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없느냐? 바이어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집을 이제 보시겠다는 분을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 소위 BRA라는 게 있죠. 근데 리스팅과 마찬가지. 리스팅은 집을 팔 때 의뢰받는 거고 집을 사주는 쪽 에이전트가 내가 노력을 다해서 집을 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해진 기간, 계약한 대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6달 동안에 그 제가 집을 사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에 그 동안에 집을 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사게 되시면은 커미션을 달라 하는 그런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전속 계약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계약을 함으로써 물론 중개인이 그 어떤 그분의 집을 사는 것 기간 동안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것도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반면에
더불어서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최대한으로 잘해서 클라이언트로서, 그 주인으로서 모실 정도로 모든 노력을 다 해주겠다. 네. 예,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의 그 차이를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어떤 얘기가? 클라이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어떤 때는 제가 집을 팔려고 셀러 하시는 분한테 리스팅 계약을 가면은 우리 집에 이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이건 나는 집값을 떨어질까 봐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위법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법이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가 꼭 클라이언트로서 모셔야 되죠. 다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이제 흔한 얘기가 요즘처럼 서로 경쟁해서 오퍼가 여러 장이 경합을 해서 집을 사게 되는 그 멀티플 오퍼 그런 상황에서 네. 제가 이제 셀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로서 리스팅 에이전트죠. 네. 리스팅 에이전트를 만들죠. 리스팅 세일스 퍼슨인데 네. 근데 이제 바이어가 왔어요. 바이어가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에이전트를 통해서 오지 않고 네. 어떤 때는 직접 오픈하우스에서 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나는 에이전트 없다. 네. 제일 큰 이유는 그분은 혹시라도 바이어 커미션 부분에서 가격을 싸게 하는 어떤 요량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맞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셀러 쪽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당신이 에이전트, 당신의 세일즈 퍼슨을 데리고 중개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당신한테 내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별도의 오파 쓰는 동시에 커스터머 서비스 사인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걸 왜 고객이 나는 커스터머로서 중개인이 나를 대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경우는 저한테 나는 꼭 이 집을 한 달 안에 팔아야 되고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무슨 가정 문제가 있다든지 이미 집을 샀다든지 그러면 이분은 꼭 그런 거를 밝히게 되면은 바이어한테 협상할 때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로서 에이전트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불리한 점은 최대한으로 감추고 내가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그 이상 받으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다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로서는 맞는 클라이언트로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커스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스텀한테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집에 대한 큰 문제나 이런 건 알려둬야 되지만 커스텀한테 내가 굳이 내 클라이언트의 비밀과 어떤 그 가격 흥정이나 협상을 할 때 불리한 점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커스터머로서 중개인을 만날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협상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럼 상당히 그 차이가 그렇죠.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아까 왜 바이어가 왔는데 중개인 없이 왔는데 자기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와 주종 관계를 주인을 두 사람 섬길 수 없다는 의미에서 됩니다. 네. 만약에 같이 클라이언트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그럼 클라이언트로 하겠다가 사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사인 받아 서류만 있으면 계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그 계약이 잘못돼서 시비가 붙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콜트에서는 이럽니다. 재판장은 아니 이게 주종관계인데 어떻게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기느냐. 이건 무효야.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될 공사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면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는 이 두 그 고객을 같이 클라이언트로서 할 수 없게끔 법이 바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밝히기만 하고 서로 간에 이해만 하면은 우리 이해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게 한쪽의 관계가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 한쪽이 사람부터 더 원래 알던 불리하거나 사람인데 이래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공정하게 그 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걸 허용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차이가 없는 것 같다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동네에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집 중에 하나가 이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그런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그런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법인 건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가요? 유법은 아니고 적법입니다. 얼마든지 네. 알고만 살면 괜찮은데 네. 집을 파는 쪽에서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그걸 꼭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계약서 오퍼에는 요즘은 대부분 오퍼에는
판박이로 들어가는 이렇게 꼭 판박이로 삽입 추가하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이 집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동안에 한 번도 마리화나 재배나 기타 어떤 불법 마약 재배 등을 한 적이 없음을 보장하며 클로징이 되고 나서도 거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까지 진다는 그런 뜻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팔려는 사람은 강심장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팔으면 자기가 샀던 그 이전에 했던 네.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마리화나 집이 왜 가격이 떨어지느냐, 재배했던 집이. 그 이유는 네.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고온 다습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그래서 대부분은 그 도전을 합니다. 전기도 자기 전기 갖고 쓸 수가 없어. 마리화나 키운 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그 전기 하이드로에서 전기가 이 집은 다른 집보다 무지하게 많이 쓴다. 그러면 의심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지나가는 길에서 가로등에서 전선을 끌어서 쓸 수도 있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집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은 그 고온 다습을 하면은 집안이 곰팡이가 슬고 이제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신체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싹 고쳤다. 마리화나를 세입자가 마리화나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을 렌트 줬는데 몇 년 만에 한번 가봤더니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습작을 해가지고 뭐 완전히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났을 때 돈을 또 많이 들여서 싹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기록이 남았으면은 영원히 마리화나 재배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지으면은 괜찮지만 암만 대대적인 수리를 했어도 마리화나 재배했던 집으로서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집의 값어치에 부정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럼 그게 결국 그 기록들이 히스토리가 전 주인이라고 할지언정 그게 다 남아 있는 건가요? 그 집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는 기록을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누가 숨긴다고 마음 먹고 어디 드러나지 않고 경찰에 뭐 이렇게 단속이 안 됐다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의심이 가는 경우, 너무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하게 집값을 흥정하는데 수월하게 우리 페이스대로 싸게 해주면서 세입자가 몇 년 있었던 집은 딱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좀 미리 다 알려라. 괜히 나중에 진전된 다음에 서로 우리 골치 아프지 말고 뭐 무슨 문제였더니 딱 하는 얘기가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이 집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마리화나를 키우기 준비를 하다가 키우기 전에 경찰한테 단속됐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경찰국에 물어봤더니 경찰국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 부동산 거래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마리화나가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는 그런 또 웹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살 때 홈인스펙션을 요즘은 뭐 복수업화 붙어가지고 홈인스펙션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홈인스펙션을 했더라도 현재 마리화나를 키웠던 집은 뭐 뻔히 드러나겠지만 과거에 그랬지만 수리한 집이라면 홈인스펙터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수리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오퍼에 그 문구를 꼭 집어넣는 게 바이어 에이전트로서의 꼭 해야 될 중에 듀 딜리전스죠.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자기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결국엔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집어넣으면 최소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셀러가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관계가 없다는 것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리화나 재배를 하면은 결국은 그게 드러나면 은행에서 모기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순간에 셀러가 속이고 팔았다래도 2달 후에 클로징하기 이틀 전에 은행에서 알게 되면은 모기지가 안 나오면은 내가 집을 팔았어도 2달 후에 계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집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할 때 확실하게 문제가 될 거는 아예 처음부터 셀러가 다 공개하고 풀 디스클로저를 하고 하는 것이 클로징 할 때까지 문제 없이 가는 그게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주로 이제 마리화나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고 집주인은 이제 텐넌트한테 세입자한테 집을 내줬는데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좀 불행하게도 이제 재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한
고스란히 그 집주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테넌트한테 결국에는 좀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집을 렌트를 해서 마리화나를 키우겠다는 사람은 범법자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책임 물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세입자를 고를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네. 세입자가 그 미리, 그러니까 렌트비조차도 별로 깎지 않고 현금으로 미리 다 지불하거나,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셀 넘버만 남기고 집에 오는 걸 전혀 반기지 않다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보완을 한다면 의심을 하고 봐야 되겠죠. 예, 마리화나가 자기 집에서 재배라면은 그 집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안 하죠. 남의 집을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그 돈 많이 주고 해서 그걸 여러 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택이 아닌 소위 아파트, 네. 좀 이렇게 평수가 넓은데 좀 저렴한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오래 지은 적. 그런 데 들어가서도 아파트에 또 어떻게 마리화나를 재배하느냐. 밑에 벽을 다 허물고 밑에 저기 장판, 그러니까 비닐을 다 방수되게 깔고 흙을 얹혀놓고 재배합니다. 집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베드룸 큰 거면 가능하죠. 그리고 카텐을 다 막아놓고 전기를 어서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안이 후끈후끈 뜨겁게 고온 다습하게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아니면 화분을 수백 개 갖다 놓고 재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도 그런 경우가 가끔 이제 신문에도 보고 나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첫째 그 집을 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중개인 저 같은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일반인 분들도 내가 123 ABC 스트리트다. 그럼 그 주소를 꼭 한번 구글에 한번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찍어 놓으시면은 무지하게 많은 연관 링크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이제 그 리스팅에 관련 링크고, 그렇죠. 여러 에이전트들이 자기 리스팅도 아닌데 올려놔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이오 고객을 유치하기 확보하려고. 위해서. 예. 네. 그렇지만 무슨 한번 문제, 마리화나 재배나 뭐가 나와서 사건이라 가지고 터졌으면은 한번 걸릴 수 있죠. 그 정도는 한번은 체크를 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근데 이렇게 집을 쳐다보면 이렇게 흔하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발음이 어려운데 스티그마타이즈드 예. 하우스라고 하나요? 네. 도대체 그 하우스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해당되는 게 그 기준은 뭔가요? 스티그마가 붙었다는 거는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값어치에 영향을 미쳐서 많이 가치가 떨어뜨릴 만한 그렇죠. 스티그마다. 대부분 요즘 이제 흔하게 마리화나, 아까 말씀 마리화나 그런 문구 말고도 이제 집어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넣냐면은 집을 파는 셀러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살인 사건이나 자살이나 뭐 귀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귀신이 나온 적이 없다. 귀신 들린 집. 어떻게 알아요? 예. 뭐 알겠죠. 집주인은 귀신이 네. 들린 집이 아닌지.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들 마리화나를 포함해서 이런 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라라는 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뭐 심한 사람, 특히 이제 그런데 굉장히 신경 쓰는 중국계 사람들은 자연사도 싫어합니다. 집에서 죽는 것도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병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그럼 꼭 셀러가 밝혀야 되느냐, 그것도 애매합니다. 꼭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는 쪽에서 최소한 우리 손님이 거기에 신경 쓸 만한 분이라면은 그걸 넣습니다. 일단 사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뭐 5년, 10년 후에 팔 때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구 자체가 내가 집 소유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이 있는 거는 네.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은 내가 뭐 보니까 누가 뭐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아니면 자살을 했다 집에서, 그럴 경우에 내가 좀 싸게 사고 내가 5년 있다 나는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 그럴 경우에 5년 있다 팔 때는 꼭 밝히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구 사는 자체가 동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뭐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일종의 뭐 노화라고 하면 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스티그마라는 거는 꼭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말고도 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런 걸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네. 특히 그 중국 분께 그 차이나, 특히 메인랜드 본토보다는 홍콩계 사람들이 더 따집니다. 오히려 홍콩계 사람들이 더 거의 심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죠. 뭐 4자가 들어간다든지, 4자도 조합을 해서 봐야 돼요. 그냥 4만 들어간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14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이제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4가 들어가면 일단 제 중국계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43번인데 괜찮니? 아니면 14번인데 괜찮니? 네. 얘기해 주죠. 자기는 이제 발음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해 와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꼭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된대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 앞에 길이 트여 있는 티바라고 그러는 것도 안 좋고, 또 하나는
그 심지어는 집 앞에 교회나 십자가가 보이거나 콘도에서 내려봤는데 십자가 보인 집도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지금 중국계 바이어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네. 결국은 내가 팔 때 나중에 그 계속해서 파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한테 팔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우리 집은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을 다 뒤져보면 집 주인이 중국계 이름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안 산 거죠. 근데 내가 사는 지역이 나중에 팔 때 한 70~80% 이상은 차이나에서 온 사람들한테 팔 것 같다면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꼭 중국계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스티그마에도 이게 또 일종의 스티그마가 됐지 않을까. 이것도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란 국가가 그 출신 국가가 다른 복합 문화 이런 이민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따지고 든다면 사실 그 이유라는 게 무척 다양해지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다양한 이유와 재미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더욱 외로워져 사람들의 온정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과 행동, 또 눈빛과 손길로 마음을 전하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